서동요의 시선, 오늘은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동영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의원님도 바쁘시죠? 지금 대선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그렇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분위기 어떠세요?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고 네.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네. 후보 선출 과정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고 막상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심지어 그 운동복에 뭐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운동복을 입고 나왔더라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 국민의힘이 당세가 약한 데가 아닌데 네. 사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바로 즉각 출발할 수 있도록 당직자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출발도 굉장히 좀 터덕거렸고 출발 과정에서 힘있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면들에서 김문수 후보가 타 후보들을 좀 압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뭐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낮아져 있고 더 이상 이걸 반등할 기회들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일찍부터 이재명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인지 당 차원에서의 준비도 잘 돼 있었고 출발하자마자 자꾸 힘있게 좀 달려가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점쳐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라면 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하자고 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뭐 타당의 이야기니까 제가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대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한테 이 핍박받은 젊은 보수 정치인이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과 일정한 각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자기 색깔들을 보여내는 게 추후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가 좋은 것이지 지금 어설프게 윤석열 힘을 빌리는 방식이 그 후보 단일화가 돼버리고 나면 이후의 정치 생명도 많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가능하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준석 후보한테 좋지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성정상 단일화 안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지니어스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한번 출연자로 나왔었을 때 그때 게임하는 거 보니까 남 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좀 분위기 보셨는데 첫 TV 토론 본 평가를 좀 하면 어떠세요? 네. 18일 했죠. 네, 다들 후보들께서 이제 열심히는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좀 더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토론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상대들의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부자 몸조심인가요? 이게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맨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울림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제일 TV 토론을 통해서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김문수 후보였던 것 같아요. 뭐 국정 운영을 위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음을 오히려 드러내고 말았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색깔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답변을 피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날 TV 토론을 거치고 나서 이준석 후보 굉장히 많이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 워딩이 굉장히 커졌죠. 커지고 더 자신 있어지고 뭐 그랬는데 다만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남의 말 쉽게 끊고
비아냥되고 뭐 이런 그 형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권영국 후보는 소수 진보정당 소속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딱 무게감 있게 좀 잘 끌고 갔다. 다만 처음이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긴장해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 뭐 이런 정도 평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준석 후보야 뭐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고 자신이 똑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에서는 자신이 똑똑한 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보죠. 얼마큼 나올지. 이제 본격적인 교육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그 최근에 서 의원께서 그 민주당의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식 참석하시면서 당 활동 내역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작하시고 결국 이게 선대위 조직에 있는 거죠. 미래교육을 예. 이렇게 선대위에 어떻게든 참여하신 거잖아요. 예. 계기는 뭐예요? 예. 뭐 이제 당연히 뭐 제가 민주당 당원이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도 뭐 활동을 좀 뭐 하면 할 텐데 마땅히 지역에서는 잘 불러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그 지방분권 혁신위원회라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후보 즉석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공동위원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목사님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는 또 상임고문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나름 실력을 보이면서 쭉 선도해 오셨던 여러분들이 계세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포함을 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초창기 교육운동을 좀 주도했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자리하면서 어쨌든 저는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교육 분야에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서 그 교육 아젠다를 정리하고 그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교육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공약은 이미 나온 건데 여기서 공약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일단 공약. 공약은 지금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이재명 후보가 8가지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 공약 8가지는 당연히 후보 공약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핵심 공약 몇 가지인데요. 교육은 공약으로 던져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좀 논쟁을 피하면서 구체적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당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는 그 자문위원단 또 고문단 외에도 그 각 특위를 14개 구성을 해서 이건 그러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위원회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구성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당 교육특위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재원들이 있으셨던 거라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해 놓았던 걸 이번에 모아서 한 단위를 좀 이룬 거고요. 이 조직이 돼 있네. 민주당은 좀 이게 차근차근 체계적인 게 있네요. 그럼요. 이게 쭉 활동해 왔던 것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4개 특위에서 각 분야별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날에 저희가 교육 백서를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번 대선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교육 백서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되겠네.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우리 서 의원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교육부 장관이었죠. 거기랑은 친하시겠구나. 그러니까 2년간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 공약 들어가 보죠. 아까 핵심 8개. 오늘 8개 다 얘기할 수 없고 일단 8개 뭐 뭔지만 쭉쭉. 유아교육 초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학습 영역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겠다. 학생의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을 지원하겠다. 초중 고등학교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 참여형 교육 정책을 풀어내겠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교권 보호 제도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8가지 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고 몇 가지 좀 논쟁적인 것 좀 물어볼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파리 1대학, 2대학 하는 것처럼 국립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처럼 서울 뭐 그걸 이름을 바꾸든 한국대,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과 입시에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책들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대학을 바꾸자. 그러면 교육이 바뀌겠다라는 생각 하에 아까 말씀하신 파리 1대학, 2대학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구체적 프로젝트가 준비됐던 건 제가 국회의원을 하던 그러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저희가 그때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그럼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다 좀 점검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전국에는 이제 거점 국립대 9군데가 있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그렇죠. 경북대, 강원대 등. 도단위. 근데 우선 이 거점 국립대학만이라도 좀 일정한 그 평균화를 하자. 평균화 가지고 일정한 실력들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거점국립대학 정도를 가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가는 것보다 오히려 거점국립대학 가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런 데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서울 위주로 다 인서울 딱 다 채우고 경기도까지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거점국립대학들을 이야기하니까 거점국립대의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고 교육의 질들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도 좋은 사람들을 찾기,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거점국립대학을 찾아오지 않고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 지방의 대학들이 성장하고 커나가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 1인당 교육비부터 좀 이렇게 높게 투자를 해야 한다. 서울대학교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서울대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투자되는 총 교육비 중에 학생 수로 나누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6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안타깝게도 순천대학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2,040만 원. 세 배. 이게 2023년 기준인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작부터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 같은 지역 중심 대학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거점국립대학만이라도 서울에 있는 유수한 사립대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수준까지 맞춰서 지방 거점국립대학들의 교육의 수준들을 높여내야 그래야 이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쭉 그러면 제가 물어봐도 되죠. 이 공약을 세운 주역 중에 한 분이시니까 방금 순천대 얘기했지만 거점 국립대학이 순천대학에 일단 안 들어갑니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면 글로컬 대학 사업 지금까지 해온 3, 4년 동안 해온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글로컬 대학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적용을 하면서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했던 거냐면 그 돈을 그 지방 국립대학들의 지방대학에 지급할 돈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고등교육의 주체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라이즈 사업과 병행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 계속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게 민주당은 계속 반대해왔어요. 저희는 그래왔지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좀 더 많은 고등교육 투자들을 해야 하고 그걸 교육부가 직접 전국의 교육 여건들을 살피면서 직접 투자들을 하고 대학들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던 건데요. 민주당은 대학의 견인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그럼요. 지역 단위로 나눌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출발 자체가 다르다. 예. 그렇고 예, 글로컬 대학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자는 이미 계획돼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예.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추가 재원들은 별도로 더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개가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방금 순천대가 안 들어가고 목포도 안 들어가고 전남이면 전남대만 돼요. 이 내부적인 지역 간의 지방대들의 이 갈등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학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지만 네. 그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가야 된다. 공립대를 먼저 줄이는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거에도 지난번에 한번 한번 드린 적이 하셨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좀 더 학생이 된다는 교육비도 늘리고 더 많은 투자들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걸 다 하기 어려우니 우선 거점국립대부터 한번 가보자 이런 거여서요. 이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문제로 뭐 이제 좀 비화되기보다는 어쨌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 국립대학들에게 국가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여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니까요. 네. 거점 국립대학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다음에 지방 중심 대학들도 추가로 계속 투자를 해서 학교들을 좀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노력들을 할 거예요. 일단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이나 좀 더 상향시킨 후에 그다음에 흘러넘쳐서 옛날 그 아랫목 그 효과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선 상당한 많은 재원이 드니까 거점국립대학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거죠. 지금까지 국가가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이어서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공약을 좀 생각하세요. 방금 구조조정은 사립대부터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립대는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국가가 어떻게 구조조정하냐. 이건 약간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그건 있지 않나. 다음에 따로 기회를 한번 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시작을 하는 순간 너무 많아요. 그 주제만 가지고 1시간 반짜리예요. 그 주제 갖고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예. 우리 서 의원님도 유명 사립대 나오시고 왜 사립대를 이렇게. 아무튼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따로 주제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공약 중에 초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예. 어떻게 보면 좋게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 획일주의적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거 말고요. 네. 학생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발표하고 스스로 자기 사고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들을 학교부터 쌓아나가자 이런 거가 이제 이걸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의 하나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시민 아이들이 민주적인 국가 우선요.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줄어 있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부터 다시 교육량들을 늘려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들, 발표의 장들을 계속 더 확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학교들이 완전히 대학 가는 거에 모든 것만 집중하고 그 외의 교육들을 다 이렇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품성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내용들도 확대해야 하고 더불어 정치 문제, 시민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될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어마무시한 돈들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로지 대학 가는 교육들만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이 철학적인 커리큘럼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구체적 커리큘럼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이야기하면 또 학교가 뭐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야 된다, 정치를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하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성적이 더 높아서 그 친구를 누르고 올라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시민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요구인데 그동안 이제 되게 잘 안 돼 왔던 걸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되면 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민주당이시니까 민주당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 우리 교육위원이셨던 서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건 이 두 사람 중에 이 좋다 하나씩만 딱 짧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공동학위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공동학위제. 서울대하고 지방 국립대들이 학기제. 학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제. 그래서 공동학위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학위제보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김문수 후보는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도지사 선거하고 런닝메이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 그렇게 되면 한번 했었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육이 일반 행정에 완전히 종속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교육 이건 그때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그랬던 건데 거니까. 정치권에서 오히려 국회에서요. 그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런닝메이트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도지사 나가고 막 이럴 사람들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교육을 자기한테 밑에 놓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이준석 후보. 그 하버드까지 나온 이준석 후보는 어떤 교육 정책을 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그 세세한 교육 정책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큰 틀의 교육 아젠다라고 할 만한 교육 정책들은 특별히 내놓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수학 포기, 수포자를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 공약들이 몇 가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 그 야인일 때 순천에 와서 수학 교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논하는 거로서는 조금 디테일하다. 그래서 좀 큰 틀의 교육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아까 8개도 다 못했지만 새로 출범하는 그 교육위원회도 하셨고 계속 교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 수천대에 가서 강의도 하시면서 교육에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서 의원이 보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 다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한 1분 정도 하시고 그걸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강론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총론적으로 목표를 잡자면 지금 무한 경쟁에 내돌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경쟁하지 않고 친구들과 서로 융합하면서 서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뛰어들어서 죄송한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방식들을 좀 추진해 왔던 거지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안 돼 왔었어요. 근데 그게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이 정책 어떠한 입시제도를 만들어내도 그 입시제도의 맹점을 금방 1, 2년 만에 파고들어서 깨버리는 그 사교육 카리텔이 존재하니까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고용 목표는 극단의 경쟁 교육들을 지향하고 아이들이었을 때 행복한 그래서 그 따뜻한 품성을 안고 성장하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커나가서 그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사회에 일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미래를 좀 꿈꾸는 이런 교육이 돼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교육 일변도가 아니라 공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이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육 시리즈로 저랑 얘기 좀 좋습니다. 몇 저는 번 뭐 하시죠. 교육과 관련해서 몇 네, 시간도 저는 질문할 거 많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